네, 당신을 괴롭히는 투자 고민 저희 아침엔 투자가 함께하겠습니다. 저는 허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도은입니다. 오늘장 코스닥이 5%대 현재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코스피와 같이 좀 레벨을 맞춰가면서 이렇게 올라가면 좋긴 하겠지만 코스피도 뭐 0.75% 상승을 계속해서 7~9%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동안 정말 억울하게 또 급락을 했었던 코스닥 지수, 특히나 오늘은 바이오 쪽에 있어서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 알테오젠이 무려 13% 급등 보이고 있고 뭐 HLB, ABL 바이오 그리고 보르노이 등의 종목들이 급등 보이고 있습니다. 네. 두 자릿수 대 모두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뿐만 아니라 광통신 관련한 종목들 그리고 일부 소부장,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도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골고루 어디 하나 쏠리는 게 아니라 골고루 상승세가 보이고 있다는 점이 참 긍정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상승 종목도 보면은 지금 뭐 올라가는 종목들이 훨씬 더 많고요. 네. 코스피가 지금 장 시작했을 때에 비해서 조금 힘이 빠지긴 했지만 네. 그래도 전반적인 분위기는 올라가는 쪽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그리고 수급도 코스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나타나고 있고 네. 외국인이 뭐 코스피에서 팔고는 있지만 또 선물 쪽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기관이 양시장을 좀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다라는 점 여기서 이제 상승을 할 때 특징이 개인들이 좀 파는 그런 경향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코스닥에서 그런 움직임들이 좀 뚜렷하게 보이고 있고요. 코스피에서는 매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분위기가 점점 더 비정상이 정상화되고 있다는 얘기 뭐 지난주 내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상승 종목 수가 또 압도적으로 많은 그러니까 원래 올라갈 때는 상승 그렇죠. 종목 수가 많았어야 되는데 그동안은 우리가 하도 이제 쏠림을 쏠려 많이 있으니까. 봐오다 보니까 이렇게 정상화되고 있는 시장이 부디 여러분의 계좌도 정상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우리 시장 이야기를 좀 해보면서 한 주의 시작을 활기차게 열어볼 텐데요. 열어주실 우리 이혁진 팀장님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혁진입니다. 팀장님. 네. 어서 오십시오. 네. 팀장님, 날씨도 엄청 더웠던 것보다는 조금 더 선선해지는 것 같고요. 날씨 진짜 네, 예. 다행입니다. 그리고 휴가철도 이제 피크를 찍었고요. 네. 이제 정상화될 것은 우리 코스피 코스닥만 좀 정상화가 되면 좋을 것 네, 같은데요. 일단은 미국 뉴스를 좀 말씀을 드리면 배드 뉴스 이스 굿 뉴스라고 네. 해가지고 금리 인상이 조금 멀어지나라는 기대감이 솔솔 피어나는 것 같거든요. 그쵸.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이거는 제가 많이 주장을 했었던 거죠. 여러 네. 번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유는 뒤에 장표도 보여드리겠지만 미국은 이번에 기준금리를 이제까지 미국은요 금리를 내릴 때 제일 많이 내렸어요. 왜냐? 그 문제의 원흉이었거든요. 신용위기, 닷컴 버블 다 미국에서 터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준금리를 제일 많이 내렸어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 제일 덜 내렸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좀 금리 인상을 지원할 수 있을 만한 어떤 단서가 나왔을 때는 다른 나라 대비 원래도 인상 횟수가 적을 수 있는데 이번에는 금리를 아직 올리지 않았으니까 지연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번엔 그러면은 그게 뭐냐? 고용인 거죠. 고용이요. 예, 그러니까 AI를 역설적으로 제일 열심히 투자를 하는 국가는 고용이 가장 먼저 좀 둔화를 겪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한 반 정도는 정해진 미래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금리 인하라든지 아니면 아예 연내 인상을 없애는 이슈는 유가가 남아 있죠. 그래서 저는 금리 인상은 저는 9월에 할 가능성이 아직까지도 절반 이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연내 인하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한 번 정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국제유가가 70달러 초반 이하로 빠진다라고 했을 때는 그 인상 한 번마저도 사라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환호할 업종은 사실은 이제까지 제일 많이 빠졌었던 금리 인상의 피해주, 네. 뭐 쏠림에 대한 피해주 네.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지금은 메모리 반도체를 너무 몰두하는 방송과 의견과 그렇죠. 수급이 있었어요. 네. 거기에다가 정책까지 있었죠. 자, 그런데 이 반도체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멀리서 또 뭐 이제 뭐랄까 다른 종목들을 좀 보기 시작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너무나 조심스럽게 몇 주째 좀 말씀을 드리고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우리는 정상 궤적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100이다. 이게 만약에 쏠림이라고 하는 그 정상 궤적이 100이다. 이러면은 지금은 7월, 6월까지는 원래 주도주가 엄청 많이 올라가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 100이라고 하는 확산 지수가 있다라고 하면 원래는 한 70이나 80 정도로 갑니다. 네. 그 다음에 보통 7, 8월 지나가면서 이제 한 100 정도 다시 정상화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까지의 직전 3개월의 시장이 정상이 아니었어요. 쏠림의 지수가 100에서 제가 보통 우리가 7, 80까지는 간다라고 했었는데 30, 40 이 정도 수준이었었고 그러니까 평균까지 올라오는 데에 어떤 변화 값이 엄청 클 수 있는 거죠. 오늘 알테오젠이 주가가 13% 정도 올라갑니다. 자, 엄청난 호재가 터졌을까요? 그냥 뭐 에로? 뭐 사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에로 5천억 정도 터졌는데 사실은 뭐 연초에 똑같은 거 터졌는데 그때 빠졌거든요. 반응이 네. 그러니까 이제는 호재에 조금이라도 네. 반응하는 그런 시장인 맞아요. 거죠. 그러니까 쏠려 있을 때는 메모리 반도체가 몇십 조 버는데 분기에 저쪽에 호재가 그게 맞아? 라고 무시를 했죠. 근데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하반기에 논란이 있네. 자, 그러면은 다른 호재가 눌려왔었던 것들이 다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주가가 많이 빠져 있으니까 그 이상 반영 안 했던 것까지 반영을 한다라고 하는 네.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은 메모리 반도체 외만 말씀드리면 정상화의 궤적을 가고 있다. 가고 있다. 예, 그리고 시장은 끝나지 않았고 그 끝나지 않은 배경 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 주셨던 금리 인상 지연이 될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저는 이제 바로 따라붙는 질문이 요즘에 이제 빈집에 대한 얘기를 네. 많이 하시잖아요. 빈집털이. 예, 그러니까 수급이 조금 이제 퍼져나가면은 빈집들은 방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호재에도 크게 좀 반응할 수 있다 네. 보니까 맞아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물린 분들이나 피해가 이제 크신 분들은 보상 심리 때문에 이렇게 순환매가 나올 때 섹터를 조금 이동하려는 경향이 보이시거든요. 네. 야, 이때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성급한 결정으로 네. 잘 고른다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네. 이럴 때는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사실은 제가 오늘 아침에 시간이 많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아주 짤막하게만 저희 회사의 의견을 좀 전달드리고 왔어요. 뭐냐면 지금 일단은 8월 한 달로 한정을 했을 때 주목을 해야 되는 거는 원래 실적이 좋았는데 주가만 눌렸던 방산. 이번에 지금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전년 동기 대비 50% 영업이익 좋아지는 이런 방산 기업들이 있죠. 네. 자, 이런 방산 업종들은 실적은 멀쩡했는데 수급상 좀 소외됐었다. 자, 이런 종목들이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말씀 주셨던 빈집. 이 빈집은 누가 만들었을까? 지금까지 제가 쏠림이라고 하는 건 개인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부터의 빈집은 외인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러면 25년도 말부터 지금까지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을 전부 다 내다 팔았는데 그때 특별히 더 많이 판 주식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도 지수 외에 개별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제가 그냥 추천의 의견을 다 빼고 제일 많이 판 외국인의 지분 감소율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파마리서치였어요. 파마리서치 13% 빠졌습니다. 외국인 지분이. 자,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빈집을 채웠을 때 제일 많이 빠진 종목을 주가 반응이 크겠죠. 단서 조건이 있어요. 이익이 멀쩡해야 된다. 그렇죠. 근데 2분기 실적에서 멀쩡한 게 확인이 됐죠. 네. 자, 여기 또 뿐만 아닙니다. 외국인이 제일 많이 판 종목 중에 또 하나가 OCI 홀딩스입니다. OCI 홀딩스요. 다 네. 약간 지난주에 반등 강하게 나온 종목들 맞죠. 있잖아요. 네, 이게 사실 저는 뉴스 플레이를 하지 말라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네. 이게 사실 투자는 절반은 F의 감성이 필요한데 절반은 과학이어야 합니다. 과학. 예, 예, 숫자로 표현 가능해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의 하락은 제가 아까 확산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확산에 결국엔 누가 사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 마침 지금 가장 텅텅 비어 있는 수급이 외국인이 채웠을 때 네. 좋은 게 바로 이런 빈집들인데 실제 이런 빈집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일 많이 비었던 것 중에 하나가 파마리서치였었고 그 중에 많이 비었던 게 OCI 홀딩스였고 또 하나가 있어요. 삼성 ENA처럼 또 한국항공우주처럼 네. 이런 종목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외에 호재가 있으면 주가도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이 정도 이슈인가? 할 정도로 오를 텐데 저는 신고가가 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신고가부터는 좀 봐야 되겠지만 지금은 이제까지 눌린 게 너무 과도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라 좀 따라붙어도 당분간은 될 것 같다. 적어도 8월 한정으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네. 그러면 준비해주신 자료 8월의 매매 전략 아직 시장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주제가 오늘 대주제인데요. 네. 시장을 좀 점검해보고 오늘 전략을 또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클도 점검해보고 하락의 배경도 한번 상세하게 좀 네. 분석을 해주실 예정인데 지금
뭐 우리가 반도체 사이클도 얘기를 하지만 전체 그 사이클 중에서는 시장 반도체 뭐 어느 쪽 사이클을 더 눈여겨봐야 하는 거예요? 네, 사실은 시장의 큰 방향성은 저는 몇 가지 요소들이 결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장의 전체 맥락. 그러니까 우리가 애널리스트 분들이 여러 가지 그때그때 적합한 지표들을 좀 보여주시긴 합니다만 결론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금리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카나리아. 네. 그러니까 이 시장의 상승 하락 카나리아를 누가 보여줄 건가? 우리 그거 봐야 되는 네. 거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 지수랑 가장 많이 잘 움직이는 경기 지표는 미국에서 뭘까? 제가 오늘 장표에서 준비하지 않은 한 가지가 바로 제조업 지수예요. 네. 미국의 제조업 지수가 55.6, ISM 제조업 지수 기준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미국의 제조업 지수는 우리나라의 수출 동행 지표랑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출 좋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주가는 한 달 동안 엄청 많이 빠졌어요. 근데 이렇게 디커플링 난 적은 과거에 많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혼자 주가가 너무 빠졌다. 경기는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미국의 제조업 지수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리고자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보실 텐데 네.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가 금리예요. 금리. 한번 장편 보여주시면 지금 제가 요즘에 많이 강조드리는 거죠. 보시는 것은 미국의 기준금리가 진한색, 네. 진한 파란색이고요. 그리고 나머지가 한국과 유럽이에요. 자, 어떻게 된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는 것은 첫 번째로 미국은 이제까지 금리 인상 인하 사이클에서는 제일 많이 내렸다. 이제까지 2000년도 이후 그게 반복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올릴 때는 다른 나라 대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자, 이게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미국이 우연치 않게 금융 위기급 주가 하락을 맞이했을 때는 모두 미국의 금리를 많이 여러 번 올린 직후였었다. 심지어 코로나19조차도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끝내고 금리 인상 정상적으로 완료된 다음에 직후에 코로나가 터졌어요. 네. 그래서 시장이 그렇게 크게 격하게 반응하는 것은 모두 미국이 기준금리를 다회 인상한 직후였었다. 근데 지금은 첫 번째로 금리를 올리기 전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올린다고 하더라도 직전에 덜 내렸기 때문에 과거처럼 다른 나라 대비 압도적으로 많이 올리지는 못할 것이다. 그래서 시장은 기준금리 기준으로 보더라도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께 상승과 하락, 상승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지표를 좀 많이 봐야 되겠지만 네. 하락의 카나리아는 실존합니다. 바로 골드만삭스예요. 이제 실제 보시면 뭐냐면 골드만삭스의 전년 동기 대비 수익률이에요. 네. 바 차트가. 그리고 S&P 500의 주가가 선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주가가 아주 많이 빠졌을 때는 골드만삭스의 주가가 전년 동기 대비 음의 전환을 했을 때 그때는 좀 조심을 해야 되긴 합니다. 네. 근데 왜 그럴까요? 사실 상식적입니다. 골드만삭스는 IB이기도 하고. 그렇죠. IPO 같은 것도 중요. 맞아요. IPO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미국 금융시장과 수익성이 거의 동행 지표이기 때문에 네. 사실 골드만삭스의 12개월 전 추정치를 기준으로 주가가 먼저 반응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 12개월 뒤에 너무 안 좋아질 거니까 먼저 음의 전환을 하겠죠. 전년 동기 대비. 그러니까 실제로 닷컴 버블, 리만 브라더스, EU 재정 위기, 그다음에 코로나의 기준금리 인상기까지 골드만삭스가 먼저 부러지면은 그다음에 시장은 한동안 쉬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한번 보시면 어떤 상황인가요? 아직까지 멀쩡합니다. 그러네요. 네, 하락의 버퍼로 어느 정도로 보냐면 한 20% 정도는 빠져도 아직까지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피크 찍고 조금 내려오긴 그렇죠. 했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골드만삭스의 하락 카나리아를 저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그 주가로 보더라도 아직까지 시장이 엄청난 위기를 반영할 것 같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네.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왜 빠졌냐? 모두가 아는 얘기인데 제가 그 이면의 얘기를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맨 처음에 왼쪽이죠. 하이퍼스케일러들의 FCF가 바로 바 차트예요. 자, 우리가 이거를 너무 많이 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음의 전환을 하니까 모두 걱정을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실제 지금 그렇게 좋지 않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야, 보시는 거는 그러니까 영업 현금 흐름이 OCF입니다. 근데 그 OCF의 증가율, 전년 대비 증가율이 선 차트예요. 왼쪽에 한번 보시면은 바로 여기인데 이 부분입니다. 제가 동그라미 표시를 했어요. 네. OCF 증가율의 고점이 전년 대비 고점이 한 50% 정도 됩니다. 하이퍼스케일러들이. 근데 지금은 40%예요. 근데 여기 갱신 계약하면은 저는 50% 이상도 나올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은 영업 현금이 들어온 거 그런 걸로 캐펙스를 하고 그렇죠. 남은 돈이 FCF죠.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거 선행 지표는 뭐냐? OCF인 겁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최근에 이 우리 하락을 할 때
투자자들의 앵글이 딱 27년도까지만 보여줘요. 근데 28년도는 어떻게 되냐면 OCF가 이제 FCF가 아주 많이 증가한 걸로 BCA도 그렇고 골드만삭스도 그렇고 이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하이퍼스케일러들에 대한 과도한 우려는 기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네. 자, 기우인데 왜 사람들이 걱정할까? 이 오른쪽입니다. 네. 실제 현금 흐름은 음의 전환하는 게 맞아서 금리에 되게 예민해졌어요. 네. 이제부터 돈을 빌리는 주체가 되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 한 6%로 빌렸는데 최대 10%의 자본 조달 금리로 빌리는 상황도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기 금리가 크게 튈 일이 있으면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의 CDS 프리미엄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 한번 보시면 4월에 많이 튀었고요. 이번에도 많이 튀었어요. 근데 네. 이게 보시면 실제 국제유가 고점이랑 되게 비슷하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의 경우에는 사실 현금이 많아서 경기에 크게 민감하지 않은 네. 종목이 됐죠. 근데 지금은 투자가 너무 많아서 경기에 조금 민감해진 것은 사실이나 사실 OCF를 보면 업황에 대한 우려로 그렇게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쩌면 제가 요즘 많이 말씀드리는 게 이 AI의 킬 스위치를 누가 쥐고 있느냐. 저는 하이퍼스케일러가 쥐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 이번에 실적 발표될 때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캐펙스 봤죠. 네. 그러니까 이건 메모리 입장에서도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캐펙스 제일 중요해요. 자, 그러면 오픈 AI나 엔트로픽 이 상장 밸류는 누가 만들어줄까요? 누가 만들어주냐고요? 네. 소비자가 쓰는 거 말고 사실은 기업들이. 사실은 실제 비용에 클라우드 임대료가 제일 많아요. 임대료. 네.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이 시장이 진짜 완전히 끝난다라고 하는 거는 전 네. 개인 의견입니다. 오픈 AI의 상장점이 되지 않을까. 오픈 AI가 상장을 할 때 네, 그러니까 그게 AI의 큰 사이클에 한번 굴곡 지나가는. 근데 얼마 안 남았는데요? 뭐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왜냐면은 또 뭔가가 또 나오겠죠, 왜냐면은 그 그 전에는 뒤로. 정반대죠. 네. 오픈 AI 이익률이 되게 좋아지겠죠. 예, 왜냐면은 토큰 효율이 높아지고 네. 그 다음에 애저의 클라우드 임대료를 마이크로소프트가 충분히 낮춰줄 수가 있죠. 네. 예, 근데 문제는 상장한 이후에는 뭐 크게 별다른 인하 여짐이 많이 없고 그럼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은 확 좋아지고 오픈 AI의 밸류는 조금 빠질 수 있는 이런 시기가 저는 상장 이후에는 좀 있을 수 있지만 그 전까지는 오히려 모멘텀이 좋을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어쨌든 그 킬 스위치를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쥐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두 번째는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이제 레버리지예요. 자, 실제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요. 미국에서도 레버리지 대금의 고점이 증시 한 번씩 터지는 시점이 됐었어요. 이번에도 미국에 제가 레버리지 ETF 주요 종목들을 다 이제 거래 대금을 뽑아봤거든요. 네. 그 고점이 주가 빠지는 그 정점이기도 했었어요. 자, 그래서 미국에서조차도 이번에 거래 대금이 크게 좀 이제 레버리지 거래 대금이 늘었었는데 실제 요 트리거가 아셈블리너의 보유 펀드 상위가 시타델이 인수되기 직전까지 주가가 빠졌었고 네. 인수된 직후에 좀 올라가기도 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에서조차도 레버리지에 대한 과도한 노출도가 변동성을 높이는 트리거가 됐고 일단은 최근에 보면 레버리지 거래 대금이 줄기도 했고 그다음에 아셈블리너 보유 펀드도 일단 넘어갔기 때문에 어떤 우리 공포의 레버리지 정점을 지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예요. 네. 자, 제가 외국인이 왜 파느냐, 개인들이 예탁금이 왜 이렇게 줄어드느냐, 두 가지 이유가 저는 변동성이라고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전자닉스 레버리지의 상장을 이런 게 있죠. 전자닉스가 지금보다 한 절반 가격이었을 때 레버리지 ETF를 상장을 했으면 네. 많이 먹었지 않겠느냐. 반대로 너무 고점에서 상장했기 때문에 우리가 피해만 보고 있는 거냐? 아닙니다. 언제 상장했어도 이런 부작용은 똑같이 나왔다고 좀 말씀드려요. 자, 그러면은 외국인들은 그러면 이 변동성 지수에 베팅을 하느냐? 베팅을 합니다. 왜냐면은 사실 우리는요 변동성 대비 금리 대비 수익률을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변동성 지수가 어느 정도 레벨에 올라왔을 때는 외국인들은 기계적으로 판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올 수 있어요. 실제 그랬느냐를 보면 되는데 왼쪽에 보시는 것이 오른쪽입니다. 외국인이에요. 누적 순매수인데 실제 여기 2020년도 변동성 높아지니까 외국인이 팔죠. 네. 네. 그때 시작된 것이 30포인트부터 이제 팔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외국인이 언제 갑자기 마치 뭔가 청산 터진 것처럼 팔았죠. 그러니까. 그게 50을 넘어갈 때부터입니다. V 코스피가 50을 넘어갈 때부터
외국인들은 기계적으로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럼 앞으로도 우리가 저 50이라는 숫자를 좀 V 코스피. 중요하게 볼 기준으로 필요가 봐야겠네요. 있다라는 거죠. 오늘 기준으로 70이에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외국인은 무조건 팔아야 돼요. 그럼 이게 50 아래로 내려가야 외국인의 매도가 줄어드나요? 근데 과거 제가 이 평균을 내보니까 네. 한 30 가까이 왔을 때 외국인은 본격적으로 들어올 것 같고 이 매도세의 어떤 방향성이 좀 틀린 구간은 한 50 정도가 네. 될 것 같아요. 이제까지 너무 팔았으니까 50부터 저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30부터는 외국인들이 기조적으로 들어올 수 있을 것 같다. 저 아직도 높은 이유가 좀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제 레버리지의 거래 대금과 네. 변동성이 계속 좀 폭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V 코스피가 좀 높게 유지를 하고 있는 거는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아 맞아요. 지금 생각하는 거는 사실은 그런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나라 변동성 지수는 항상 높았던 적이 있죠. 근데 그때는 미국이랑 같이 갔어요. 그래서 미국이랑 사실은 그 격차가 크게 나진 않았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미국은 멀쩡한데 우리만 저기 위에 하늘로 올라가 있는 거거든요. 네.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로는 사실은 이 메모리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시클리컬이 맞긴 맞습니다. 근데 그 시클리컬의 시가총액 비중이 최대 60%까지 올라갔었고 네. 거기에다가 사실 이 본주의 수급이 탄탄하면 호가창 수급이 단단하면은 이런 변동성이 너무 많이 올라가진 않아요. 근데 전자닉스 레버리지 같은 파생 상품의 기여도가 너무 커졌기 그렇죠. 때문에 이 60%의 시가총액 종목이 업앤다운이 너무 커지니까 변동성 지수가 50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90 가까이 올라갔다 상황이 됐죠. 근데 결국에 이거를 제가 해소하는 건 뭘까? 상승 종목 비율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돈이 똑같이 갔을 때 한두 개 종목이 아니라 여러 개에 흩뿌려지기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변동성 지수는 장기적으로 우하향할 수밖에 없다. 근데 저는 이번 주 내로 좀 기대합니다. 60 하회. 60 하회면 아까 말씀하신 V-코스피가 60 네. 한 하회. 50 정도의 숫자가 이제 보일랑 말랑하는 네. 구간에 들어가겠네요. 네. 그러면은 제일 먼저는 사실은 개인부터 돌아올 겁니다. 그러면 약간 요거를 오. 반대로 생각해서 네. 네. 70대에서 외국인이 팔아서 하락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바닥이 어딘지 모르니까 그때부터 계속 이렇게 모아가기 시작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또 반대로 맞습니다. 해야 되네요. 이건 미국 증시도 V-코스피가 마찬가지예요. 미국은 언제 사면 되냐면 단기적으로요. 네. 그러니까 단기와 장기가 달라요. 미국의 빅스 지수가 20을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단기 매수 포지션을 하시면 확률적으로 나쁘지가 않아요. 20. 왜냐하면 20이 꼭지니까. 근데 문제는 장기 20일 이동 평균선으로 20을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그 포지션을 다 해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장기 20일 이동 평균선이 20일 이동 평균 가격 빅스가 20이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좀 오래 빠집니다. 한 달 이상 네네. 빠집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는 이 지금부터는 변동성 지수의 고점이 쭉 찍고 내려올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오늘도 상승 종목 수가 코스피에서도 600개 정도 되기 때문에 네. 맞아요. ADR은 올라갈 겁니다. 그럼 ADR 올라가면은 빅스는 떨어질 거예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는 시장을 팔고 나가시는 거는 큰 패착일 가능성이 높다. 다만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코스피에 우리가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트라우마가 네. 네. 그러니까 메모리가 독주하는 트라우마. 그리고 8천이 넘어가면 연기금이 팔 수 있다라고 하는 트라우마. 자 그래서 셀링을 좀 보면서 하는 게 코스피 당분간은 8월 적어도 한 달간은 그 다음에 셀링이 저기 위에 있죠. 왜냐면은 전직 레버리지가 상장하기 전날 코스닥 지수가 1130이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많이 올라와도 830인 거죠. 그러니까 셀링이 좀 많이 위로 보이는 게 코스닥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개인이 먼저 돌아온다고 말씀드렸는데 개인이 먼저 코스닥에 좀 수급을 채울 가능성이 높고 외국인들도 네. 코스닥이라기보다는 비반도체, 그러니까 비메모리 반도체에 좀 나머지 종목들에 좀 흩뿌려 놓는 실제 우리나라 기관들의 최고 고민이 뭘까요? 포트를 전자닉스 레버리지 쏠림이 제일 심했던 게 제가 봤을 때는 기관입니다. 우리나라 네. 펀드. 그 펀드들 지금 블레임 엄청 받고 있겠죠. 그럼 하반기 어떤 행동을 취할까요? 이거는 약간 뭐랄까요? 정성적인 생각이죠. 분산할 겁니다. 네, 분산할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 여러분들께 지난 주에도 강조를 드렸죠. 전자닉스 외의 나머지 대안들을 우리가 너무 고통스럽더라도 지금부터 조금 볼 필요가 있고 네. 자기가 이제까지 했던 말을 또는 자기의 모델 내에서의 설명 때문에 전자닉스에 대한 락파탐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많이 하시겠지만 저도 바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전자닉스는 조건부고 나머지 종목은 약간 무조건 반등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오늘 좀 표면화된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조금 전자닉스 외의 대안을 조금 보시다가 다만
비전자닉스가 좀 너무 많이 올라가는 것 같잖아요. 그땐 역풍이 불 수 있죠. 전자닉스가 다시 올라가면서 이쪽이 조금 빠지고 네. 이런 이제 뭐랄까 시소 싸움이 한 8월 넘어서도 저는 9월까지도 조금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장표가 외국인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뭐 오늘 외신 뉴스로도 주말간에 많이 곱씹었지만 외국에서도 굉장히 한국 시장이 지금 저평가 매력적인 구간이고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지금 뭐 매수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포지션이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많이 해왔어요. 네. 지금 우리 시장 싸고 매력적인 거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외인이 환율이 떨어져도 안 들어오잖아요. 이 네. 신호를 우리는 언제쯤 파악을 해야 될까?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조금 더 당기는 이야기가 있을까요? 네, 수급에 대해. 맞아요. 사실은 지금 결국에 저는 약간 정책 지원일 수도 있어요. 정책 금융 당국에서는 네. 우리나라의 시장을 우리 호황이 오기 전까지 정책의 초점은 변동성 감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VI라고 한 제도도 있고, 네. 그죠? 그 다음에 과열 종목 지정이라고 한 제도도 있고,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도 있었어요. 이 공통점은 시장의 변동성을 줄이고자 하는 정책이었죠.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 해주실 것은 변동성을 줄이고자 하는 모든 노력을 강구하면 된다. 이거는 지금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도 시장이 오르든 떨어지든 이게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전자닉스 레버리지가 이 변동성을 너무 많이 높여놨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지만 기계적으로 파는 것들이 되게 많았을 것이다. 근데 개인들은 기계적인 건 아니죠. 변동성 지수가 50에서도 버텼어요. 개인들은. 왜냐하면 여기서 저점 노리면 내가 내일 먹을 수 있으니까. 반등. 그렇죠. 근데 네. 80에서 못 버티는 겁니다. 네. V코스피가. 그래서 한 50 정도는 다시 떨어져 줘야 저는 개인들은 다시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그러면은 앞으로 미션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예탁금 3천만 원 적용되는 그날이 우리나라 급반등 첫째 날이었죠. 7월 30일이요. 네, 실제로. 네. 네, 그날을 되게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예탁금 3천만 원이 모든 것의 해결책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사실 전자닉스 레버리지의 거래 대금의 40%는 외국인입니다. 그리고 거래 대금 그 정도라고 하면은 사실은 자금 사이즈 자체, AUM 자체는 개인이 만들었는데 네. 외국인들이 사고 팔고 사실 하루에 단기 매매를 엄청 많이 하는 거거든요. 자, 이거를 어느 정도는 방어해야 되는 게 첫 번째. 제도적으로 막아주는 거. 예를 들어 과다호가라든지 초빈도 매매 이런 것들을 좀 정부에서 막아주면 저는 그때부터는 전자닉스가 한 번 더 튈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이건 조금 저의 해석입니다. 공매도 금지라는 단어가 왜 안 나올까요? 그러게요. 원래 공매도 보통 금지. 이런 시장이 많이 빠지고 이러면 네. 그 얘기가 먼저 사실 최근에 보면 나오잖아요. 개인 주주분들끼리 모여서 청원도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안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나라 MSCI의 선진지수 편입 이런 노력에 공매도가 좀 방해가 됩니다. 그걸 이제 금지하게 되면은 네, 실제 환율, 그다음에 공매도 이런 것들을 많이 지적을 합니다. MSCI에서. 근데 우리 냉정하게 생각해 보죠. 우리 선진지수 편입이 될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렵죠. 힘들 사실. 것 같긴 하네요. 지금 온 동네 방네 다 약간 온 동네 방네 우리나라 약간 시장이 카지노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소문 났는데요, 뭐. 그렇죠. 앞으로 1년 내, 2년 내, 3년 내 쉽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래요. 우리가 조금 기념적인 뭐랄까요? 기념비적인 이벤트를 만들다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네. 공매도를 금지하는 것이 우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공매도가 정말 시장이 효율적인가 그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공매도를 무조건 하기보다는 약간 좀 더 공매도하기 어렵게 만들고 또는 코스피는 멀쩡하고 코스닥은 사실은 기관에 참여가 못하잖아요. 연기금 들어올 수 있을까요? 정말 세게? 연기금이 덜 들어오는 만큼 공매도를 제약 조건을 많이 코스닥 시장에 준다 했을 때는 또 상대적으로 연기금이 굳이 빠져있는 코스피를 팔고 코스닥으로 넘어갈 만한 상황도 안 나올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어떤 공매도라든지 이런 비대칭적인 조건도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현이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 정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현재 구간 시장 잠깐 짚어보자면 코스피의 탄력은 다수 둔화가 된 가운데 코스닥은 더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47%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네. 코스닥은 6% 넘는 급등을 보이면서
나 다시 1200으로 돌아갈래 뭐 이렇게 예, 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근데 우리가 이전에도 한 번씩 코스닥의 급등을 봐온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랠리를 쫙 펼치다가 이렇게 뚝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이제 코스닥도 이제 롤러코스터가 시작되는 것인가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 네. 오늘 오르는 폭이 좀 꽤 크긴 해요. 근데 이제 요거 때문에 내일이나 모레 또 시장이 아래로 변동성이 이 정도까지 나오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새는 뭐 코스피도 워낙에 이제 등락이 많이 나타나서 서킷 브레이커 사이드카를 흔하게 봤었는데 네. 코스닥이 반등하는 건 너무 반갑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한꺼번에 반등하면 이것도 약간 여기에 따른 노이즈가 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상승했는데 또 반대로 이렇게 하락하는 거 아니야? 싶어가지고. 그렇죠. 네. 사실은 저는 그래서 이게 900 초반 정도까지는 뭐 그냥 너무 많이 빠진 거에 대한 회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1130. 그러니까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 전 이상에 올라가는 것부터는 실질적인 모멘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질적인 모멘텀이 사실은 있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코스닥에 대해서 지금 막 따라붙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실제 코스닥의 시가총액 비중에서 지금 업종으로 보면은 바이오가 제일 높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네. 네. 오늘 바이오 많이 올라갑니다. 근데 우리가 코스닥이 좀 많이 빠지는 과정에서도 제일 많이 올라갔던 게 소부장이에요. 그렇죠. 야, 지금 제가 뭐 지난주에도 삼성전자 다녀왔습니다. 근데 소부장 사이클이 정말 건너뛸 수 있을까?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뭐 사실 물리적으로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자본 지출에 대한 규모가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역대급이었던 것만큼 사실 반도체 메모리 기업들, 제조 기업들도 엄청난 캐펙스를 할 거예요. 네. 이제까지 본 적 없었던. 자, 그래서 소부장과 사이클을 건너뛸 수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코스닥에서 반도체도 있기 때문에 사실 코스닥이 모멘텀이 실존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적인 상승보다는 그래도 1000 언더까지는 뭐 이렇게 그냥 너무 많이 빠진 거에 대한 리바운드라고 생각을 하고 네. 1000 넘어서는 시가총액 1등이 지금 알테오젠이죠. 알테오젠의 신규 에로, 그다음에 2차 전지 분위기 개선, 소부장에 대한 수주 네. 이 세 가지만 있다라고 하더라도 뭐 다른 거 없이 네. 승강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네, 정책적인 게 승강제 잘 언제 모르겠습니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승강제 진짜 승강제라든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들 아니, 제가 그게 좋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제가- 왜냐하면 우리가 걱정하는 게 쏠림이 갑자기 어. 또 생길 수가 있잖아요. 승강제. 3위주로. 제가 여러분들 연초부터 지금까지 정책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느냐? 제가 너무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자사주 소각, 그다음에 해당 소득 분리 과세 네. 이것까지는 순효과가 많은 정책들이 맞아요. 근데 코스닥 승강제 사실은 비슷한 걸 했던 게 바로 일본. 네. 네. 그래서 저도 일본의 프라임 지수가 올랐기 때문에 긍정적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수는 오를 수 있죠. 그렇죠. 지수는 오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코스닥 전반에 다 좋은 이슈는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필터링 되는 과정에서 영업이익과 시가총액이 우선시 될 텐데 그러면은 사실 코스닥에서는 영업이익 레벨이 거기 맞춰지는 종목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또 다른 쏠림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수급에서 도태되기보다는 들어올 수 있는 쪽에 있다라고 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그냥 저희가 코스닥을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바이오 1등, 그다음에 2차전지 대표주, 네. 소부장 조금 나눠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해요. 그다음에 뭐 에스테틱, 뭐 피부 뷰팅 이런 쪽들이죠. 그거 외에 제가 코스닥 얘기하더라도 뭐 코스닥 레버리지를 사라 이런 말씀이 절대 아니고 시총 상위 영업이익 체력 되는 소수 업종을 레포트에 조금 담아볼 만한 시기라고 더군다나 지금 코스닥이 신고가 랠리를 갈지 그건 모르는 것이고요. 지금은 오히려 정반대로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회복하는 구간입니다. 우리가 좀 생소해서 그런데 그냥 회복하는 거에 의미를 두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에 대한 시장에 뭐 어떤 이벤트들이 있는지 좀 점검을 해보고 전략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핵심 이벤트 뭐 어떻게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8월은요. 네. 저는 7월은 반도체 이슈가 많다고 말씀드렸고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8월은 통화 정책이다. 예, 통화 정책 실제 8월 27일 날 우리나라 금통위 잭슨홀 미팅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름 되게 변곡점이 될 수 있죠. 우리나라는 연속 금리 인상에 나올 것인가, 또는 캐비너 씨가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줄 것인가 네. 자,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자 그래서 또 마침 앞으로 연준의 FOMC의 횟수나 그리고 앞으로 인터뷰를 안 한다고 했으니까 뭐 줄어든다는 어찌 얘기를 보면 했어요. 잭슨 홀 미팅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 8월 말에 기다리고 있다. 근데 이번 주입니다. 12, 13 CPI, PPI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쇼크가 나오면 섹터 얘기 뭐 들으나 마니 할 정도의 무색할 수 있어요. 그래서 CPI, PPI 숫자가 이번에 너무나 중요하다. 왜냐? 지금 우리나라 금통이 미국의 잭슨 홀 미팅이 있기 때문에 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좀 주의해야 될 게 8월 말 유니트리 IPO 유니트리. 전 세계의 사실상 생산 기준으로 1등 로봇 기업의 IPO.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로봇 IPO를 가지고 어떻게 볼 것인가 이거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8월은 유난히 통화 정책이 중요하고 물가 다시 한번 중요한 시기가 됐고 그 다음이 수급적으로는 중국의 유니트리 IPO를 우리가 반드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CPI, PPI가 나오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게 유가죠. 왜냐하면 유가 빼면 나머지는 디스인플레이션 신호가 여전히 명확하게 보이는 거 너무 많았기 때문이에요. 이번에 고용도 사실 월드컵 효과 빼면은 사실 고용에서도 다음 달 지표 별로 안 좋겠죠. 자 그래서 지금은 평균 유가, 월간 평균 유가가 되게 중요한데 굉장히 다행히도 5월에 피크아웃 98.5, 네. 6월 평균이 81.8.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노력 많이 했다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서도 79.2. 그리고 8월 첫째 날 유가가 75. 네, 그리고 지금 78 정도 올라가니까 네. 이제 그냥 핵 협상 제외하고 협상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하죠. 그러면 전쟁을 한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쵸. 사실상 그냥 졌다고 굳이? 보면 돼요. 네. 네. 굳이.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이란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 요 전장 계속해. 그럼 유가 올라. 그러면 상원 뺏길 수도 있겠다. 그죠? 네. 그러면 이러나 저러나 사실은 앞으로의 시간은 트럼프한테 조금 불리한 거예요. 이건 네. 미국이 이기고 있다, 지고 있다가 아니에요. 트럼프한테 그냥 조금 불리해지고 있다. 시간이. 그래서 저는 79달러 이하의 8월 평균 유가가 조금 선행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다행히도 앞으로 이번 주 발표된 CPI, PPI는 아슬아슬하게 그리 부정적이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시장을 나쁘게 보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이다. 더군다나 평균을 79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좀 보시면은 다행히도 상반월 유가가 쌌고, 그죠? 그 물가에 실제로 영향 미칠 만한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하반월 유가가 좀 비쌌기 때문에 네. 그래서 CPI, PPI는 제가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꽤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그 다음이 제가 좀 뼈아픈 얘기. 자, 우리가 이거는 제가 지난해에도 똑같이 했었고요. 네. 제가 전자닉스 실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이겁니다. 연내에 화려하게 상승했었던 주도 대장주가 네. 한번 꺾일 때는 언제였고 꺾인 다음에 주가는 어떠했는가. 21년도부터 24년도까지 주가입니다. 21년도 대장주 카카오, 22년도 방산주 하나에어스페이스, 네. 23년도는 에코프로죠. 24년도는 한미반도체. 음. 우리가 다 기억할 만한 대장주였어요. 이 대장주가 주가가 7월에서 8월 정도의 고점이 나왔었다. 그리고 연내에 신고가는 나온 적이 없네요. 없었다. 네. 근데요,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카카오, 한미반도체, 에코프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실적에 대한 추이와 네. 지금 삼전닉스의 실적에 대한 추이가 괴를 함께 할까요? 사실은 함께하죠. 해요? 예, 왜냐하면 야,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계속 좋아하신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은 근데 이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제가 네.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카카오 팬데믹 전에 기대할 게 별로 없었어요. 팬데믹 때문에 실적이 갑자기 너무 많이 좋아졌어요. 그쵸. 네, 그렇죠. 근데 문제는 팬데믹 이후에 실적이 좋아질까? 에 대한 의심이 남았던 것이 21년도 하반월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하반기였어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전쟁 테마로 엄청 많이 네. 올랐었고 지금 여기서 더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가라는 의심이 바로 하반월이었었고 실적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지금까지도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제가 연간으로 캘린더로 끄는 거고 네. 실적이 봐줘주는 기업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 이후부터 몇 배 올랐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는 제가 네. 연간으로 말씀드려요. 연내는 힘든데. 네, 그렇죠. 한미반도체 지금까지도 사실은 살아있는 주식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연내로 끊었을 때는 확산의 신호는 이제까지 계속 해마다 반복은 돼 있었다. 그것이 8월에는 조금 더 선명해졌었다. 자, 그러면 왜 8월일까? 사실은 이거는 캘린더로도 몇 가지 설명이 되는 게 있어요. 네. MSCI 편입을 노리고 들어오는 중형주 랠리가 있었을 때
MSCI 리뷰가 8월입니다. 8월 종가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런 수급 이벤트가 8월에 많다라고 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9월 이후의 걱정. 그러니까 양도세 회피성 매물 이런 것들이 9월, 10월 또 9월에는 전세기가 거래 대금이 별로 나오질 않아요. 네. 8월, 9월 정도.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첫 번째 주도주가 좀 힘들어지는 시기가 늘상 7월과 8월 중에 한번 나왔었고 확률적으로는 연내 고점을 회복하는 경우가 드물었다. 다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이 없던 일이잖아요. 전쟁이 그때부터 계속 터졌으니까. 그리고 실적은 지금까지도 좋아지는 이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연내 고점 회복은 못했지만 그 직후에 주가 랠리는 지속이 됐었다. 자, 그래서 캘린더 베이스로 저는 8월부터 한 9, 10월 정도까지는 전자닉스가 그냥 바닥은 만들어도 크게 오르기는 좀 어려운 구간이라고 말씀드리지만 실적이 이 정도까지 나오는 종목 전 세계 없었기 때문에 저는 내년부터 오히려 되게 연말로 갈수록 전자닉스가 흔들릴수록 네. 그 흔들리면 우리는 사야 되는 시기가 올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부터 저희가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주주 환원에 대한 어떤 뉴스들이 솔솔 나오고는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확인하신 많은 분들이 100조, 역대급이다. 네. 200조 이야기가 태풍급. 나오니까 다만 여러분들 이거는 확인을 꼭 하셔야 되는데 일단 뉴스 기사화만 나온 겁니다. 자, 이런 규모의 주주 환원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건 네. 굉장히 투자자 특히나 저는 이 수급 여건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호재라고 보여지거든요. 저는 8월, 7월 고점까지는 안 가더라도 이게 반등의 어떤 트리거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그 당사에서도 이 정도 사이클을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영업이익 성과급 제시를 했었을 것이고, 네. 그죠? 주주 환원도 마찬가지였겠죠. 지금부터는 재설계죠. 지금 최근에 SK하이닉스도 성과급에 대한 노사 협의를 하고 있죠. 다시 한다고. 거기에서 네. 아유 안 되겠다. 이거 주식으로 좀 줄게. 로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회사에서도 사실은 지금은 물러서지 않고 있어요. 자,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두가 이렇게 될지 몰랐다. 그래서 주주 환원도 재검토를 할 것이다. 근데 이 주주 환원 자체가 시장의 방향성을 완전히 꺾어놓을 것인가? 그렇지 못한 사례가 있죠. 키옥시아 발표했어요. 네. 예, 발표했고 그 다음에 마이크론도 이제 추가적인 FCF에 100%를 하겠다. 이미 언론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주가는 별로 움직이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중요하군요, 그렇죠. 역시. 그러니까 FCF의 50% 이상 또 구체적인 주주 환원이 나왔을 때 저는 선명한 여기가 바닥 이온화를 만들어 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상단을 열 미션은 뭘까? 상단을 열 미션. 저는 뭐 뒤에 CXMT가 제일 중요하고요. 네. 말씀 자세히 네. 드리는데 그 전에는 EPS를 건드리지 않는 성과급 제도. EPS를 건드리지 않는 성과급. 우리나라 전자닉스의 EPS 곡선은 네. 이렇게 가다가 네. 삼성전자 노조 그때 누웠어요. 그렇죠. 그때 처음 한번 정체가 된 거예요. 고점은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성장하고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이 EPS가 정체되거나 꺾였을 때 주가 빠지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충당금이 얼마인지 이렇게 따지지만 그냥 기계 매매가 많은 지금 세상에서는 네. 그런 이벤트가 분명한 악재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어떤 중반부 이상의 회복은 정책이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이요? 네. 최근에 산자부, 그 다음에 노동부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성과급 제도에 대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 뭐 법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월 내로 8월 지금 한 15일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네. 네. 월 내로 내놓겠다. 근데 만약이라도 이거 그냥 가정법입니다. 저희 EPS를 건들지 않는 배당 후 잔여 이익에 대한 몇 %다. 만약에 네. 성과 영업이익은 세금을 내기 전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EPS 반영된 이후 배당까지 준 나머지 잔여 이익의 몇 %로 한다 내지는 주총 결의사항으로 한다 했을 경우에는 EPS 추정치 충당금 반영되는 거라든지 이런 거 다 조정돼야 되거든요. 그때는 저는 하락분의 절반 정도까지 되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저 뭐 그러면은 저는 너무 복잡해요. 좀 복잡하기도 하고 놓치기 쉽지 않을 것 또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안 문제인가? 받아들여. 네. 우리 얘기 끝났는데 왜 들어오세요? 약간 이런 느낌. 아,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노이즈는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서로 간에 회사나 그다음에 노조분들이나 네.
정부나 이렇게 될지 몰랐던 거잖아요. 손잡고 같이 가야 돼.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될지 네.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한지도 뒤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48분이나 뒤가 네, 알겠습니다. 빠르게 하시죠. 어쨌든 자, 그다음에 지금 그 확산 보시면은 제가 지금 왜 코스닥을 갑자기 얘기하고 왜 전자닉스 레버리 전자닉스 제가 말버릇이거든요. 전자닉스 외의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는지 네. 여기 보는 게 상승 종목 비율 ADR이에요. 이게 제가 평균치입니다. 팬데믹 이후의 평균치가 지금 요 파란색이고요. 그러니까 항상 7월까지는 주도주가 굉장히 강한 시기고요. 원래는 이렇게 되돌려지는 게 8월이긴 해요. 근데 지금은 정상 궤적 바깥으로 갔었어요. 상승 종목 비율이 여기서 이렇게까지 빠졌다가 여기 7월 말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구간이겠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많이 빠졌다가 상승 종목 비율이 정상화되는 구간으로 봤을 때 예전에는 여기서 여기 가는 건데 지금은 여기서 여길 가는 거니까 우리가 오늘 같이 코스닥이 막 5% 6% 반등한다거나 그게 격하게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8월까지는 이 상승 종목 비율의 정상화 구간, 즉 너무 쏠려서 뜬금없이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는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9월에 살짝 부침이 있고 10월부터는 상승장을 조금 준비해야 되는 시간.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퍼즐들이 약간 와구가 맞아지죠. 네. 예를 들면 전자닉스 언제 올라갈 것인가. 연말부터 좀 대비하자. 라고 하는 거고 시장은 언제 좀 온건하게 빅스 지수라든지 되면서 외국인 들어올 것인가. 연말에 초점을 맞춰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당장 내일 뭐 나와서 올라가지 않는다. 다만 바닥을 확인하는 건 주주환원, 그 다음에 좀 중반부 어느 정도 방향성이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EPS를 건드리지 않은 성과급 배분제도 네. 정책적으로 좀 나오는지 이 두 가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창신 메모리 얘기 또 해주신다고 네. 사실은 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전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 집중적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자, 이제 CXMT 이게 저는 주가 하락분의 절반이라고 생각해요. 네, 왜냐면 CXMT가 자, 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 CXMT가 캐파 기준으로 한 11% 정도 점유를 하는 것 같고요. 벌써 그렇게 올라갔어요? 네. 근데 웨이퍼 투입량은 거의 마이크론에 거의 다 붙었어요. 근데 이제 매출액은 7% 네. 정도 수준인 거죠.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월 생산 능력 웨이퍼 기준으로 30에서 60만 장을 가면은 그냥 마이크론이랑 딱 붙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공포가 저는 주가 하락의 절반을 차지했을 것이다. 네. 더군다나 이렇게 물량을 늘리는데 지금 기준으로 LPDDR 최대 고객사인 애플이 CXMT를 쓴대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이 두 가지 이 CXMT라고 하는 이 변수를 반드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한번 봐야 됩니다. 저는 두 가지는 오히려 좀 너무 과대 포장된 것 같고 한 가지가 걱정인 게 있어요. 네. 첫 번째가 이 전체 30만 장이 되고 60만 장이 되면은 정말로 CXMT의 점유율은 엄청나게 늘 것이냐? 아닌 거죠. 실제 보시면은 캐파와 매출액 간에 괴리가 있죠. 한 4%. 이게 반도체 공정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똑같은 웨이퍼를 가지고 1A, 1B, 1C 이렇게 선단 공정으로 가면 갈수록 공정의 레벨이 높아질수록 그 안에서의 이익 창출력이 달라져요. 근데 CXMT와 메모리 반도체는 사실 이게 좀 벌어지고 있어요, 최근. 네. 그러니까 사실은 웨이퍼를 몇 장 넣는가는 실존적으로는 크게 엄청난 유의미하진 않나라고 말씀 좀 드리는데 그래서 이익이라든지 이런 쪽들이 우리가 뭐 미칠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너무 좀 그 공포는 확대 해석이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로는 이 월 웨이퍼 생산량을 30에서 60만 장 늘린다고 하는데 자, 그러면은 증설을 거의 더블로 한다는 얘기인 거죠. 네. 거의. 자, 그러면은 이 증설했을 때 일단은 건설해야 되고 장비 가져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 어프라이드 머티리얼즈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어쩔 수 없이 쓰는 장비가 몇 가지 있어요. 어프라이드 머티리얼즈, 그다음에 도쿄 일렉트론 이런 장비들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정비에서 중국의 비중은 줄어들고 있어요. 미국, 한국, 대만의 비중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누구 하나는 거짓말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즉 돈은 있어요. 창신 메모리에 거짓말한 적도 없어요. 네. 그런데 두 가지죠. 공정의 차이 때문에 캐파가 늘리는 대로 이익이 그 정도 늘어나진 않을 것 같다. 두 번째로 돈은 있어도 장비가 없어서 그 원하는 그 이제 60만 장을 만들어내는 그 시점까지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어요. 지금 계속 통제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연말에 전자닉스에 대한 주가 반등했던 트리거는 CXMT가 주가가 팍 빠지면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이제 혼자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습니다. 계획했었던 게 예, 장비나 뭐 이런 것들이 수급이 원활치 맞아요. 못해서 그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좀 턴어라운드를 만들어 주지 않을까. 근데 여기서 제가 걱정하는 게 하나 있어요. 네. 연구 개발비. 사실 지금 물량에서는요, 돈 다 같이 보니까 사실은 물량 싸움은 저는 핵심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네네. 오히려 연구 개발비, 그러니까 즉 공정을 따라오느냐.
인력이 유출되느냐. 네. 왜냐하면 자 CXMT가 지난해부터 연평균 3년 평균 연구 개발비가 매출액 대비 30% 쪘어요.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한국은 전자 11%, 하이닉스 6%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아니, 사실 정말. 따라오는 건 시간의 문제지 언젠가는 따라올 것 같다라는 계속 그렇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우리는 연구 개발비를 더 많이 써서 우리가 양이 늘어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네. 이 공정의 격차를 벌려야 되는 거예요. 빨리 가서. 초격차. 그렇죠? 근데 문제는 CXMT의 매출액이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삼성전자 한 8분의 1 정도 돼요. 네. 근데 문제는 3배를 쓰잖아요. 연구 개발비. 연구 개발비를. 네, 3배를 그러면 쓰잖아요. 그렇다고 물론 뭐 3배의 속도로 따라오는 건 네, 아니겠지만 어느 순간 붙을 수 있죠. 왜냐? 우리나라는 배당으로 성과급으로 이게 만약에 쓰니까. 그죠? 안 되겠다. R&D를 쓸 재원을 지금 당장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요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인력 유출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성과급을 줘야지. 되게 안 복잡한 나가죠.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되게 우리는 이 안에서 단순히 성과급을 주자 말자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네. 이 안에서 되게 미묘한 균형을 맞추는 게 어렵다. 올해 진짜 미션이다. 진짜 어렵다. 네, 이 미션을 근데 다만 지금 주가는 너무나 공포를 반영했기 때문에 네. 전 연말까지 지금 가격보다 많이 올라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올라 있는 레벨을 결정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배당. 네. 두 번째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CXMT 이슈라든지 네. 그 다음에 뭐 성과급 제도 개편 뭐 이런 것들이 있거죠. 근데 여기서 상단을 완전 뚫고 가려면 연구개발비가 늘어서 CXMT가 기술로 못 쫓아온다에 대한 부분들 또는 장비가 쟤네들이 DUV 이번에 사실 큰 의미 있는 뉴스라 저는 아니라고 생각 개인적으로 하는데 왜 반응을 했을까?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죠. 따라오는 3년 뒤, 속도가. 5년 뒤, 6년 뒤가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자, 그런 부분들을 기술로 얼만큼 장비를 못 가게 하든 아니면 우리가 연구 개발비를 써서 쟤네가 지금 돈 버는 게 우리 8분의 1은 여전히 멀쩡하는 거니까 네. 우리 쟤네 연구 개발비 절대 금액이 앞으로 쟤네 3배는 돼 했을 때는 저는 상당히 좀 열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중국은 반도체에 있어서 기술이 좀 부족하고 네. 그 말씀하셨던 기기도 부족하고 그래서 수요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중국은 그게 되잖아요. 양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 되잖아요. 그렇죠. 네. 수율이 만약에 20%밖에 안 나오면 양을 뭐 한 200배 만들어가지고 그걸 물량으로 채울 수 있는 게 또 중국이라서 근데 반도체는 사실 그게 물리적으로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예, 예. 그렇게 공정이 하면 안 돼. 딸리면 아. 효율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가격이 막 다른 재화처럼 아. 똑같이 싸게 못 팔아요. 예. 다행이네요. 그렇죠. 그거는. 그리고 AI 탑2는 미국과 중국인데 네네. 미국만큼 중국도 메모리가 많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중국도 이 반도체 기존의 룰을 흔들 수는 없을 것 네. 같은데 네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모리라고 하는 것은 네. TSMC 파운드리랑 좀 다르기 때문에 좀 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베이스 다이 위에 연산 칩이랑 그다음에 이제 CPU 이런 걸 같이 올리는 시기가 됐죠. 그러면은 TSMC와 SK하이닉스가 잘 융화가 돼야 되고 우리나라는 삼성전자가 알아서 잘하면 되고 이런 것들이죠. 그럼 중국도 SMIC와 그다음에 창신 메모리와 협업을 할 텐데 두 개 다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삼성전자의 LSI와 그다음에 TSMC가 기술적으로 저만치 도망가고 있다는 신호만 주면 사실은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언젠가 올지 모르는 이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위협 이걸로부터는 조금 경감해지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는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사실 중국 얘기 볼 때 그 네. 전병서 소장님께서 네. 중국을 되게 자주 가보시거든요. 8월 20 며칠에도 중국 출장 가신다고 하는 네. 거예요. 갔다 와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중국 기술 대체 예. 어디까지 갔는지. 아니 실제로 사실 우리가 중국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들은 그렇죠. 워낙에 또 폐쇄적이기 네. 때문에. 근데 이거를 과연 뭘 보면서 우리가 따라가야 될지 하면 뭐 결국에는 공개되는 거는 이제 상장됐으니까 실적일 텐데 그러면 이제 다음 분기도 그다음 계속 CXMT 실적 내용을 우리가 되게 예민하게 바라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숙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제가 중국을 다녀왔을 때 작년에 BID랑 다 기술 기업들을 네. 많이 봤거든요. 근데 천만다행인 거 어떤 거요? 정부 의존도가 너무 심하다. 어. 사고까지. 네. 그러니까 이 생각의 사고, 비즈니스에 대한 전개 방향도 정부의 의존도가 너무 심해서 네. 이게 정말로 이제 리딩 컴퍼니가 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도 달라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좀 가벼운 위기가 왔을 때 정부가 뭐 얘기 안 해주면은 지금 근데 중국 정책적으로 제일 매력은 싼 금리죠. 네네. 그러니까 트럼프도 계속 금리 내려가는 것도 제가 봤을 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많이 쓰는데 싸게 쓰고 싶은 거고. 자, 그래서 저는 사실은 CXMT가 저도 무섭습니다. 하지만 좀 우리 지금의 공포는 좀 너무 과대 포장이 된 건 조금 있는 것 같다. 근데
중국이라는 나라 특성상 리딩 컴퍼니까지 힘들지만 따라붙기에는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거죠. 그쵸, 반대로. 그쵸. 예, 금리 싸고 그게 밀어주고 합니다. 우리가 밀어주고. 그거를 꼭 경계를 해야 네, 되고 네. 아 이거 시간이 끝나가지고 장표만 그냥 cap처라도 하시라고 빈 알겠습니다. 이야기가 좀 있어가지고 예, 그것 좀 예. 한번 아까 틀어주시죠. 말씀하셨던 예. 내용이죠? 가볍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유니트리 IPO. 스페이스X랑 상신 메모리 상장할 때 결론적으로 우주 빠졌고 메모리 빠졌습니다. 네. 이제 유니트리가 옵니다. 그러면은 로봇 기업들도 금리도 높고 사실 우리가 별다르게 추가적으로 봐야 되는 이슈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러면 로봇의 빈자리를 바이오가 채우겠죠. 이런 부분들 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외국인의 빈집. 제가 표시해놨는데 이게 제가 아마 지난주 똑같이 가져 나온 거예요. 네. 외국인 돌아왔을 때 빈집은 어디냐. 근데 여기에다가 지수 종목을 빼면 이런 종목의 선택지가 나오는데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이 종목은 다 올랐어. 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외국인의 빈집을 역설적으로 되게 많이 봐야 된다. 네. 왜냐하면 지금보다 더 나가기보다는 빅스 지수가 우리나라 V 코스피가 떨어지면은 돌아오기 때문에 지금 나간 애가 다시 돌아오겠죠. 네, 나간 대로 다시 돌아오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헬스케어가 올라갈 때 정말 그럼 과거처럼 아무 헬스케어 볼 거냐? 어떤 이번에는 헬스케어가 아니다. 돼요? 미국에서 지금 올라가는 것들 보면은 론자, 산도즈, 그다음에 중국의 오시바이오가 올라가요. 헬스케어는 예전에 금리가 낮았을 때는 정말 무차별하게 뿌렸지만 지금은 금리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돈 버는 CMO, CDMO 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네. 목적 시밀러나 우리나라에 이미 있죠.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렇죠. 알테오젠이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할로자임이 사실은 특허 만료를 임박한 SC 제형 플랫폼인데도 불구하고 20% 올랐어요. 오, 엄청 왜냐? 올라갔네요. 왜냐? 네. 이익의 신뢰도가 엄청 높거든요. 왜냐? 로열티 베이스니까. 그러니까 팔리는 약에 로열티를 가져가는 네. 계약을 해서 이 캐시플로우 계속 플러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할로자임이랑 거의 동일한 이제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할로자임의 미래가 현재가 알테오젠의 미래일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끝까지 여러분께 모든 한 톨의 정보라도 드리기 짜냈습니다. 위해서 저희가 시간을 꽉꽉 채워봤고요. 오늘 이혁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현재 구간 코스피는 0.68% 그리고 코스닥은 5.94%. 저희가 방송했었던 초반하고 분위기는 비슷합니다. 그렇습니다. 코스닥에 있어서 랠리가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 시장이고요. 코스피는 조금 요거보다는 약해서 아쉬움이 있는데 시장이 언제나 우리가 또 좀 기울어진 그런 부분들을 다시 좀 균형을 맞출 때는 이게 어느 순간에 확 돌아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장 떠나지 마시고 저희와 언제나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